세 고지 세액 약 2조 8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서울시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의 종부세액은 1조 4,681억 원으로 서울 전체 세액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고지 인원 증가폭이 큰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로 나란히 증가율 66.7%를 기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의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을 비롯해서 동쪽 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1라디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대책위원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반성, 사죄 이걸 내세우면서 기민한 선대위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수석대변인 등등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이 일괄 사퇴했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쇄신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또 그렇게 해서 뭘 의도하는 걸까요? 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죠. 안민석 의원 잠시 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조주은 씨. 네,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주말 나들이를 포기할 순 없죠. 오늘도 일찍부터 외곽 방향 정체가 증가했는데요. 오늘 중에 외곽 쪽은 지금 이 시간대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가 총 50km 구간입니다. 경기권에서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지나기 답답한데요. 충청권 정체가 깁니다. 북천안을 시작으로 천안 휴게소까지가 22km 구간, 다시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도 12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달래나 반포 사이가 가장 힘겹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가신다면 동서울 요금소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다시 호법 분기점과 진천 터널 등 곳곳으로 막히는데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충청권에서는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팔탄 분기점 화성휴게소 사이 등 곳곳 정체 17km 구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마성터널과 양재터널 사이 정체도 꾸준합니다. 오늘 강원권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원주 분기점에서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와 서종 통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일주일 동안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 좀 뒤에 다루고 먼저 코로나.
이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 거다 했는데 정말 많이 늘었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4,068명이었거든요. 지난 24일에도 4,000명대가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예. 역대로 두 번째 4,000명대가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 일주일 확진자 상황을 쭉 짚어보면 총 7일 중에 이틀 4,000명대가 넘었고요. 그리고 3,000명대가 3번 나왔고 2,000명대가 2번 나왔는데 예. 이 3,000명대 나온 것도 3번 중에 2번은 다 3,000명 후반대거든요. 3,900명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또 하루 평균으로 일주일치를 따져보면 한 3,500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진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얘기예요. 뭐 정부도 예상했죠. 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정부가 원래 이달 말까지는 2,600에서 한 3,000명 정도 나올 걸로 봤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까지 가면 4,000명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달 예측을 빠르네요, 했었는데 한 달. 맞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4,000명대에 도달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확진자 이상으로 중요한 척도가 위중증 환자잖아요. 위중증 환자 역시 계속해서 지금 최다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634명으로 오늘 집계가 됐고요. 이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을 했어요. 제가 2주 전에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500명대가 예.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숫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에 그 숫자를 넘어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다시 뭐 영업시간 제한하고 모임 인원수 제한하고 하는 거냐? 이게 지금 궁금증인데 정부 방침은 어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할 건데요. 다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설명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즉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대안 없으면은 확진자 계속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접종을 좀 강화하고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더 늘리겠다. 즉 이제 백신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페널티를 이제 상대적으로 부여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 총리가 표현한 얘기들을 좀 보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확진이 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확진에 따른 치료비는 다 국가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백신 안 맞으면 지원 안 한다. 그런 것도 좀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일반 병실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호전이 되게 되면요. 가야죠.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를 다 정부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버티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얘기 나온 것도 꽤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의 추산으로는 수도권에서 한 130개에서 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좀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방역 패스를 6개월로 한정을 하겠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를 했더라도 6개월까지만 방역 패스를 인정을 해주면 이제 또 다시 생활이 좀 불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해야죠. 네, 그렇게 추가 접종을 좀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간의 방역 패스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청소년들 접종률을 올려서 전체적인 백신 접종률도 올리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된 거고요. 지금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푸른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맞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선대위 재편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선 방향이 어떻죠? 네. 일단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방향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조금 열세인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 체제를 개편해서 이 상황을 좀 바꾸겠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원래 민주당 선대위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매머드급 선대위다 혹은 뭐 원팀 선대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은 이 선으로 후퇴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 주자들
인사들 그리고 당내 여러 인사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임명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원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끼워줘야 되면 커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 중심의 선대위가 꾸려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인사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 나왔고 예. 또 선대위가 너무 무겁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의원들이 그럼 의원총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은 백의종군을 하겠다. 또 주요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도 대부분 많이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후보한테 재량권하고 선택권을 주겠다. 마음대로 한번 혁신을 해봐라.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소위 뭐 기동대, 별동대 이런 표현들도 썼는데 젊고 빠른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으로 내려가서 자기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거 운동을 거기에서 하고요. 예. 중앙에 있는 선대위에서는 좀 상징성 있는 젊은 사람들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죠. 어제 송영길 대표가 그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표현은 슬림화하고 기동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작으면서 빠르게. 네, 3, 4선 의원들은 하방에서 지역을 뛰게 하고 재선을 전면에 세워서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 이런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들 중용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김영진 의원인데요.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대선 때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돈 조직 다 관리를 하니까요. 예산과 조직.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누가 사무총장을 좀 앉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임명된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인데 4선의 중진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비교해 보자면은 굉장히 젊은 인사를 앉혔다. 재선이니까.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형식도 많이 바꿨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선대위를 할 때는 청년들을 다 이렇게 쭉 앉혀가지고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보통 선대위 회의할 때는 정치인들이 소위 선수나 아니면 뭐 대표, 원내대표 이런 순서로 모두 발언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도 바꿔서 좀 파격적인 그런 선대위를 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다선 의원들 모습은 TV에서 좀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그 뭐 원팀 선대위 이런 걸 만들 때는 그 경선에서 경쟁하던 후보들까지 다 포용한다는 그런 취지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잘 안 나타나요. 네, 지금 공식석상에서 못 본 지가 한 달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팀 선대위의 목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호남 쪽에 공을 들이고 있고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호남 일정을 집중적으로 4일간 수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같이 일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호남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전남지사도 지냈고. 네, 호남 맹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충청하고 경남 지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 그래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전국을 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자신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행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전 국민 선대위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쇄신한 다음에 이 상징적인 장소인 광주에 가서 새로운 선대위를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예. 이 자리에서도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에 있을 예정이라 그래요. 아, 이 경선에서 진 후보도 사실 자신을 지지해 준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닐 필요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일정을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 온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앙금이 해소되지는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역시 재선인데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 새로 임명이 됐거든요. 예.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연이 있을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깜짝 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나타나긴 나타나겠죠. 어찌 보면 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국민의힘 쪽은 지금 이제 일주일 내내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만 나왔는데 결론이 났나요? 네, 뭐 거의 결론이 났다. 물론 완전히 뭐 닫을 수는 없는데 결별을 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는 갈라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게 지난 5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일 넘게 선대위 체제가 제대로 안 꾸려진 거예요. 이제 그 중심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조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래는 원톱이라고 불리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전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당한 권한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이어졌고 조율이 잘 안 된 겁니다. 예. 결국 윤 후보가 어제 사실상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영입이 안 됐던 이유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물론 전반적으로 인선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좁혀보면은 마지막에 마지노선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윤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요. 면담을 한 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이 열심히 상임선대위원장직 수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김병준 위원장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역할 조정은 없다. 결국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김병준 위원장을 선택했다라고 명확히 밝힌 거고요. 그런 거네요. 이렇게 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총괄선대위원장직 안 맡으실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기자들이 이 김병준 위원장이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총괄선대위원장직 안 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두 번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게 맞느냐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끄덕이신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끄덕여요. 예.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도 좀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좀 찜찜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끄덕끄덕된 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좀 고개 돌리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부인을 한 걸로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걸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일상으로 이미 돌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제 보면은 윤 후보 측이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조건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없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도가 있었죠. 이게 뭐 익명으로 언론에 누가 최후 통첩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떨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강한 표현이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측근들 얘기로는 이 표현은 정말 강한 거고 화가 많이 나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윤 후보도 김종인 전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병준 위원장 두 사람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제자리는 비워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원래 예상했던 김종인 원톱이 아닌 김병준 원톱으로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근데 완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과거에도 그건 또 왜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삼고 처리하고 또 문재인 후보 때도 뭐 삼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 김병준 위원장을 선택을 한 거는 예.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선대위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6본부장 체제를 꾸려놨는데 그중에 한 명이 김성태 전 의원이에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은 무죄 그러나 2심은 유죄가 나왔고 자기 딸 KT 뭐 채용 특혜 이거죠. 맞습니다. 특히 지금 청년들 표심이 중요한데 그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어제 이 선대본부장 회의에서는 뭐 논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덮었는데 결국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이 백의종군을 하겠다. 즉 자리를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방금 요런 속보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좀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또 김종인 등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도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일단 출발을 했는데 뭐 한두 달 지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 다시 또 김종인 위원장 나올 수도 있다.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 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했잖아요. 근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는 지금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장례식의 형태도 다르고. 맞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3일 날 사망을 했고요. 향년 90세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라 그래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뭐 동료가 한 달 내에 같이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장례 형태는 완전히 달랐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치러졌어요. 보통 전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치러지는데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태 때문인데요. 근데 물론 이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과오가 있긴 한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뜻도 전했고 뭐 추징금도 내고 이런 향후 대응이 좀 달랐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가족장으로 전시 장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오늘 발인식이 있었어요. 예.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임 중에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 네. 근데 그건 대통령 재임 중이잖아요. 그렇죠. 5.18은 재임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한 거네요. 네, 그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 사과 시간 자체도 재보니까 한 15초 정도 됐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 씨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 자체도 물론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사과가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두환 씨 장례식 조문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정치권에서도 또 그 반응이 엇갈렸죠. 네. 일단 민주당은 뭐 심플하다라고 할까요? 딱 반대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전 씨가 사과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가겠다 이런 예. 입장을 내놨고 송영길 대표도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복잡한 건 국민의힘이었는데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투톱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조문을 갔거든요. 예. 입장이 좀 다르고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망 당일에 기자들이 오전에 물어보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또 안 간다 이런 바뀌었죠? 공지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만든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물어보는데 가지 말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걸 결국 또 수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경 보수층 중에서는 이 전두환 씨를 좀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의식을 해서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좀 뭐 상반된 그런 입장이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대장동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이제 그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죠. 네. 이른바 이 50억 클럽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 거네요. 맞습니다. 어제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이 머니투데이 회장 홍모 씨를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역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50억 클럽을 조준을 한 거고요. 앞서서 뭐 김만배 씨,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기소를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 했었고요.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었고 특히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그동안에 민주당 측에서는 왜 이쪽 그 돈이 흘러간 그쪽은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이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날씨 또 교통 상황 알려드릴게요. 먼저 날씨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휴일은 내내 낮 기온이 그래도 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어제보다는 2도가량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좀 있었고요. 서울 낮 기온 9도, 세종 10도, 대구 강릉도 두 자릿수 12도, 광주 제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시 기온이 2도에서 4도 높아지겠고요. 두 자릿수의 낮 기온을 내일과 월요일 이틀간 보이면서 대부분 15도 안팎의 낮 기온까지 끌어올려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월요일까지 아침에 약간 쌀쌀하거나 춥고 내일도 서울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많은 지역으로 아침 추위가 오늘과 비슷하게 있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경보와 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현재 풍랑특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쯤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우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과 내일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6.8도입니다. KBS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모두 85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특히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정체만 48km 구간으로 가장 심합니다. 이후 영남권 북대구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이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일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민주당 선대위에 지금 일대 쇄신 바람이 불고 있죠. 이런저런 변화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쇄신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지 좀 속속들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가운데 한 분이시죠. 지금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민석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민석입니다. 예. 선대위의 중요 보직 맡으신 분들 다 그만두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은 안 그만두세요? 저는 캠프가 아니고요. 예, 저희 특보단은 일종의 그 후보 직할 체제고요. 처음에 선대위 무슨 위원장급 이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오선들은 다 저 선대위로 가라. 그래서 오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싫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름만 타이틀만 있는 자리니까 나는 싫다. 나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나는 총괄 특보단장을 경선 때도 계속 이걸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걸 그냥 그대로 하겠다. 선대위원장 같은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그대로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괄 특보단장 그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실무 조직이로군요, 사실. 네, 저희들은 캠프와 지지자들, 국민들을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네, 특보단이라는 게 전국에 이재명을 도우고 싶은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는요.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죠. 자, 경선 끝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경선에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의원들까지 모두 망라하는 원팀 선대위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네. 좀 센 발언을 했던 서른 의원하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12명 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봅니다. 예. 어떤 선거든지 간에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원탑이 돼야 되고요. 많아야 공동인데요. 12명의 선대위원장 자체가 12명 참 첫 단추가 잘못 깨졌고요. 예. 그로 인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다. 비대하다. 그런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려놓겠다고 해서 선대위 직책까지 내려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후보가 좀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런 후보의 고민을 당에서 받아들여서 일주일 전
지난주 일요일 날 긴급 의총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정권을 후보에게 준다고 결정을 했고요. 뭐 상호간에 그때까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공룡에서 치타로 만들어지는 치타.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선대위라는 게 후보의 색깔을 담아야 되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아주 과감하고 순발력 있고 아주 치고 나간 돌파력.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 정치인 중에서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사이다,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다와 합니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이런 후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슬림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 이제 중진들이 화면에 나오고 전면에 나서는 것을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그리고 이미지가 좋은 그러한 얼굴들로 선대위가 이제 꾸려지는 그것이 뭐 지금 말하자면 이제 어떤 선대위 자체의 변화고 혁신일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선대위가 공식 마무리됩니까? 개편이? 아마 이제 다음 주 지금 후보가 호남에 계신데요. 예. 후보 마지막 일정에서 이 새로운 선대위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음 그래요. 주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선은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인선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선대위는 그러면 원톱이 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누굽니까? 위원장.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얼핏 짐작되는 거 있지만 그건 말하면 지금 뭐 김 빠지죠. 네. 근데 지금 사무총장을 이제 김영진 의원으로 했잖아요. 예. 이제 김영진 의원은 후보가 가장 믿고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측근 중에 아주 핵심 측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당이 짜여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총장이 아마 캠프와 후보를 연결하는 그런 또 통로 역할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부터 과감하게 이제 바꾸고 예. 그리고 바꾼 사람이 본인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이재명 다운 캠프가 꾸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당도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방향의 그런 쇄신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이제 꼰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당 그 청년위원회 민주당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까지 돕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 의원들 특히 중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물론 이제 중진들은 정치를 하면서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있지만은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욕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민심 이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진들 스스로가 내려놓고 예. 나름대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는 예. 저도 이제 5선인데요.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지방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주를 다녀왔고요. 내일은 속초를 가고요. 저 혼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인연이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예.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뭉쳐야 뜬다. 이 프로그램을 지방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곧 그렇게 지방으로 소위 말하는 하방을 통해서 현장 속으로 가는 예. 그런 발로 뛰는 그런 의원님들의 모습 속에서 대선의 승리 분위기를 모아가는 그런 지금 이제 과정이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은 그리고 뭐 여론조사도 보면은 지금은 다소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일주일 사이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죠. 뭐 또다시 이제 또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는 각 캠프에 오와 열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고요. 본 알겠어요, 게임은 알겠어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좀 봅니다. 아까 그 원톱 선대위원장 누구냐 했더니 뭐 짐작은 갈 수 있지만 뭐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이제 국민의힘 쪽도 그 좀 평가 말씀을 제가 청해 듣겠습니다만 그쪽은 어쨌든 외부 인사로 불려지던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형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공령급 메모드급 선대위에도 외부 인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쪽은. 그러면 이재명식 선대위로 바꿀 때 그 선대위에는 중요 인물로 외부 영입 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유도 신문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아니까 제가 알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병준 원탑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분 훌륭하시고 정책 통해지만 저희들이 정치를 해보면은 정책과 선거하고는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예. 김병준 그분은 이제 선거를 해보신 분이 아니시고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이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그분이 이 대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선거를 진두지휘한 적이 진짜 없네요. 그렇죠. 당의 그 중책을 맡은 것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 전신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뭐 그 당의 비대위원장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중요 당직을 맡은 적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장관, 부총리 그러니까요. 잠시 하다가 낙마하셨고요. 저는 오히려 김한길 전 대표의 글쎄요. 역할을 저는 주목을 해요. 그분은 당대표도 했고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 그분 굉장히 그렇죠. 전략가고요. 예. DJ 정부 때부터 여러 대선을 치러왔고요. 예. 그분이 그냥 갔을까? 이런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김한길과 윤석열 두 분 사이에 뭐 깊은 인간적인 그런 교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김한길 전 대표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한길 대표도 나름대로 그립을 지는 힘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예.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 이 부분을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요. 그 구조상으로 보면 당의 공식 선대위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홍보 쪽 본부장을 맡으면서 조금 내려오는 식이고 김병준 원톱 체제로 공식 선대위는 출범해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김한길 위원장은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는 약간 사이드 조직 아닌가요? 선거를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듯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선거의 무게중심은 누가 후보와 가장 가까운가? 많은 접촉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밀려 있는 듯 하지만 가령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루어질지 이게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이분들하고 다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요. 네. 김한길 전 대표는 잘 알죠. 그렇죠.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또 김병준 전 위원장도 조금 아시죠?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고요. 그래요? 네,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서 서로 우호적인 그런 한때 다 관계죠. 민주당 쪽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뭐 개인적인 역량은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번에 국힘으로 간 거 보고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간 거 보고서 왜 저렇게 사실까? 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코멘트를 잠깐만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원래 뭐 이 당도 있으셨다 저 당도 있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또 김병준 위원장도 박근혜 탄핵 직전에 뭐 총리설에 후다닥 달려가셨던 분이니까 그러라고 보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이번에 처음 이제 그걸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왜 갔다고 보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의 모든 그 기본에는 본인의 정치적 욕구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뭐 백의 종군한다, 사심 없이 돕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김한길 전 대표님이나 또 김병준 위원장 나름대로의 이후에 정치적인 욕심과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본인들만이 아시겠죠. 김병준 위원장은 그 상임선대위원장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돼도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 전혀 안 간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뭔가 하기 위해서 갔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다.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계산이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명분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현상에 뭔가 이상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뭐 남의 당 얘기는 그런 거 정도 하고 좀 아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식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선대위만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뭐 국회에서는 어쨌든 대선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이재명의 공약을 다 입법화하고 이런 거에도 좀 속도를 내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표 공약, 이재명 표 입법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불과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예.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것이 가능하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혁신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쏟아내시잖아요. 그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것이 큰 배 위에 강한 배 위에 후보가 올라타야지 이게 멀리 향해를 하고 그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의 이 혁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예. 후보의 그 변화와 함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아직 배가 마련이 안 됐네요. 그렇죠.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꼰대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를 해내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당은 좀 중진들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죠. 이 장점은 뒤에서 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중진일수록 현장에 나가셔서 솔솔수범하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좀 더 젊은 이미지의 그런 예, 예. 우리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 본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를 염색했더라고요. 한동안은 저처럼 하얀 머리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시더니 왜 염색하셨나요? 그러니까 정치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여주는 것이 겉으로 넥타이색이라든지 옷 내지는 이제 머리 색깔일 텐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머리색의 변화는 내가 변하겠다. 당도 변하자. 예. 캠프도 변하자. 예.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더 젊어지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에 다시 흰머리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이미지에 그리고 젊은 정당의 젊은 캠프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기본소득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웠는데 사실상 포기 선언이에요. 대선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 된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발빠른 입장 변화. 또 특검도 우선 검찰 수사 지켜본 후에 하자라고 하다가 조건 없이 특검하자는 식으로 또 변화했고 특히 대장동 의혹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 반성부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행사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이런 건 뭡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일단은요. 정치인의 가장 용기는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몇 건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과하는 자세는 윤석열 후보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본인이나 장모나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과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소득 지원금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를 포함해 가지고 말이 바뀐 것 같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의 나름대로 의지와 철학이 있고 꾸준히 주장을 해온 그런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지금 숙성되지 않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지금의 생각을 좀 유연하게 변경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한 일주일여 사이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소위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철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시장 도지사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다 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선 후보라는 이 아주 험한 바다에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게 국회라든지 이 알겠습니다. 대선판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굉장히 영민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간파했다. 빨리 학습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은 12월까지 오와 열을 정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본 게임은 내년 1월에? 이제 1월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고문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후보도 그렇고 특검 빨리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럼 원내대표 간의 특검을 어떻게 할지 협상에 들어가자 그러면 또 민주당은 그 협상은 조금 미루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시비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이 이제 11월 말 예. 이제 다음 주면 12월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물리적으로 이게 특검이 가능할까?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특검의 구성 범위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줄다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쌍특검 하자 그러고 뭐 국힘에서는 그걸 또 피해갈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2달 동안에 걸친 특검까지 이것을 3월 9일 대선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수사 결과는 못 내도 특검팀을 출범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좀 틀어내고 싶다. 예. 왜냐하면 후보는 자기는 여기 돼 가지고 아무런 끓임이 없고 돈 받은 게 없다고 하시니까 네. 이것을 검증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선 전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건 좀 법률가들이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 대선 전에 나올 수 없으니 아예 특검을 대선 후에 조직하자 이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지만요.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마무리할 수 없는 특검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대선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검찰 수사 결과를 그냥 먼저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거다. 오히려 검찰 수사 있어가지고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수사받지 않습니까? 예. 너무 늦었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검찰 수사가 낙제점이라는 그런 혹독한 평가에 대해 가지고 그래. 검찰이 잘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